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북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청궁2가 군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 체계 청궁2를 최초로 군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궁2는 적의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입니다. 요격 미사일 체계는 다기능 레이더, 통제소, 발사대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한 개 발사대는 8개 발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밀어 올린 뒤 공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콜드 론칭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수직 발사를 함으로써 전방위 사격 능력과 고속 비해체 대응 능력을 갖췄습니다. 청궁 요격 미사일의 길이는 4m가 조금 넘고 무게는 400kg,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궁은 지난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된 청궁은 공중에서 2차로 점화된 뒤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청궁2는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을 군에 인도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전 세계에서 선진 몇 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청궁2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유도탄은 빠른 반응 시간 확보를 위해 전방 날개 조종령 형상 설계와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방사청은 탄도탄 및 항공기 동시교전은 물론 운용 중인 청궁과 발사대 단위의 혼합 운용 등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 미사일이 국내 기술로 개발 및 배치됨에 따라 앞으로 성능 개량과 창정비 등에서 국방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궁2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방공망은 고도 20km 안팎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30km 내외의 청궁2, 50에서 150km를 지키는 사드로 3중 방공망을 갖추게 됩니다. 군 당국은 2025년부터는 요격고도 50km 내외인 한국형 사드 LSAM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청궁2 1호기의 군 인도가 완료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는 물론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당국이 북한군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무력화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크리트나 흙더미를 뚫고 들어가 폭발에 파괴하는 KT-SSM이 전력화되면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 300mm 방사포,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방치위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KT-SSM 양산계획안과 K2 전차 3차 양산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SSM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220억 원을 투입해 최소 200여 발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KT-SSM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뚫고 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미사일입니다. 북한군이 장사정포 발사를 시도하면 위성 항법장치를 장착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갱도 자체를 파괴해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름은 최대 60cm로 침투 관통형 열압력탄을 사용하며 사거리는 120km입니다. 발사관에 수납돼 발사대에서 수초 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복합 항법 유도를 채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9월 공개한 시험평가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 표적물의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관통했을 만큼 정밀도가 높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은 KT-SSM에 대해 외형과 지름이 미국 육군이 사용하는 육군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와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 고폭탄이나 열압력 포격을 넣은 관통용 탄두를 탑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번개사업이란 이름으로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 등을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가 개발의 목표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한화가 2014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2017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과 공장 화재 등의 문제로 3년이 미뤄졌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실전 배치되면 한국 육군은 사거리 40km의 K9 자주포, 80km의 천무 다연장 로켓, 120km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등 다양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진 전력을 고루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3년까지 진행되는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은 북한군 기갑전력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전력 구조와 전장 환경에 적합한 K2 전차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50여 대를 생산합니다.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 파워팩은 아쉽게도 2차 양산 사업과 동일하게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K2 전차를 완전 국산화한다는 목표로 2005년부터 964억 원을 투자해 순수 국산 파워팩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파워팩이 양산되면 2차 양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성능 문제로 인한 군과 방산업체 간의 소송전으로 좀 더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K2 전차는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해 세계 정상급 전차로 올려놓은 만큼 앞으로 완전 국산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발사된 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우리 군에 인수됐다는 소식입니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아나시스 2호는 지난달 29일 지상에 이어 우주에서 진행된 운용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아나시스 2호를 인수받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한 것은 물론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우리 군은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국통사는 기존의 아나시스 1호에서 쓰던 위성 단말기 500여 세트를 활용해 아나시스 2호와 호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나시스 1호가 3G 속도였다면 아나시스 2호는 LTE급 통신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통사는 이달까지 아나시스 2호가 최종 운용 시험평가를 마치는 대로 내달부터 정지 궤도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도 군 전용 위성 아나시스 2호를 통해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한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갖고 군 통신체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제는 장병 개개인이 위성 단말기를 착용하기만 하면 아나시스 2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져 보다 튼튼한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은 향후 감시정찰 위성과 조기경보 위성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국방물자들을 하나둘 국산기술로 대체해 나가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 2019년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이처럼 좋을 때가 없었다고 할 만큼 밀접해져 있었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최고조에 올랐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축구대표팀을 이끌고 국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듭하던 때다.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시기에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건이 생겼다. 한 방송이 다낭에 여행 갔다가 예고 없이 격리됐던 어떤 한국인을 인터뷰하며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빵 쪼가리나 줬다고 보도해 블로그, 유튜브 등의 베트남에 대한 비방이 들끓었다. 베트남인 유튜버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내보냈고 양자간 비방이 이어졌다. 아인미가 빵 쪼가리면 김치는 풀떼기냐라는 말도 나왔다. 곧 이를 보도한 언론이 양해하는 문안을 내보내고 양국민들이 노력하여 진정됐지만 말이다. 사실 베트남 측이 그때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바게트 빵바인미였다.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트남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중 하나다. 이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 일부이긴 하나 양국민들의 감정이 왜 이리 상한 걸까? 최근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한 줄 알았는데 이 일로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갑자기 나빠진 걸까? 어떤 사람은
한국이 경제 협력을 통해 베트남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베트남인들이 왜 갑자기 한국을 비방하는가 하며 의아해한다. 왜 그런지 설문조사 몇 개를 활용하여 그 내면을 살펴보자. 양국 수교 25주년이 되는 2017년에 한국일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베트남인 여성의 67%, 남성의 56% 응답자가 한국 문화에 동질감을 느낀다고 했다. 동질감이 곧 우호감과 같은 뜻은 아닐지라도 긍정적 평가로 보인다. 다른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진 베트남인은 대략 70% 정도고 부정적 인상을 가진 베트남인이 10% 미만이다. 대체로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한국동남아연구소가 동남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베트남인 응답자는 68%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였다. 3%의 응답자만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의 현대화, 경제 수준 및 과학기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63%로 비교적 높았다. 한국인이 예의 바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보통이라는 응답은 38%였다. 한국인의 정직성, 친절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베트남전 참전일 것 같다. 1992년 수교 직후에 한국인들은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곤 했다. 25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걸 보면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것이 궁금한가 보다. 2017년 한국일보 조사도 베트남전 참전이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물었다. 대상자의 43%가 이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응답한 베트남인 중 한국의 참전이 부정적 인식을 주었다고 답한 사람은 30%였다. 아마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도 부정적 인식을 가졌으면서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보면 베트남인들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정부의 방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 듯하다. 2017년 조사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베트남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모욕과 폭력이 응답자의 61%로 매우 높았다. 베트남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화를 잘 내는 한국인의 성격 등도 꼽았다. 이를 보면 베트남인들이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지만 한국인 투자기업에서의 권위주의적 노동문화에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한국 및 한국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나 한국인 개인의 정직성과 친절함 등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낮다. 한국인들은 정직성, 시간관념, 책임성 등에서 베트남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이제 8,000개로 증가했는데 한국인들의 베트남인에 대한 이해가 예전보다는 훨씬 향상됐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그러나 지금도 파업 발생 순위에서 한국인 투자기업은 대만인 투자기업과 1, 2위를 다툰다. 호치민시의 경우 2008에서 2018년간 발생한 노동자 파업의 70%가 한국과 대만 투자기업에서 발생했다. 간혹 야반 도주하는 기업도 생겨 한국 투자기업 전체를 곤혹스럽게 한다. 이쯤에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바인미 사건으로 왜 갑자기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비방하게 됐나? 그간 베트남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모두 잠재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국 관계의 부정적 요인들을 최근 박항서 효과가 덮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전응옥템 교수는 양국 문화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차이점을 의식해야 상대방에게 신중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양국 문화의 유사성은 표면적이며 차이점이 심층에 있다고 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가 상대방의 사회, 문화를 이해하도록 더 노력하는 일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작년 11월 한국에서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있었다. 이 기회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응우옌 수원푹 베트남 수상은 양국 간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축하 인풋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행복하세요라는 뜻이다. 보통 건배사는 건강하세요라는 뜻의 죽스쾌인데 푹 수상을 맞아 하인푹을 외쳤던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외교부에서 나왔는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참 사려 깊은 일이었다.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 되겠다.